그날도 어머, 나는 이게 무슨 아무 말 하지 냄새야? 않았습니다. 어머니 몸이 병실에서 먼저 말을 똥냄새가 듣지 않기 나요. 시작했을 뿐 마음은 아직 멀쩡했으니까요. 수술은 크지 않다 했고 며칠이면 퇴원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이라는 곳은 사람의 속마음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누군가는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고 누군가는 내 옆에 끝까지 남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면 다락방 사연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마을은 일찍부터 술렁거렸습니다. 이른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대형 트럭 세대가 좁디 좁은 시골길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논두렁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호미를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고 빨래를 널던 아낙네들은 대야를 내려놓은 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트럭 옆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서울 유명 백화점 이름이 아침 햇살에 번쩍거렸죠. 첫 번째 트럭 문이 열리자 하얀 장갑을 낀 배달원 6명이 일렬로 내렸어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내리는 물건들을 본 동네 사람들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자개가 촘촘히 박힌 7자 장롱 한 세트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이어서 은빛으로 빛나는 양문형 냉장고와 드럼 세탁기가 차례로 내려졌어요. 끝도 없이 쏟아지는 명품 이불 보따리들은 마당 한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 며느리 수지는 그 뒤를 따라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은은한 향수 냄새가 흙냄새 가득한 시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어요. 수지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천천히 밀어 올리며 트럭들을 가리켰는데 그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았습니다. 입고 있던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만 해도 웬만한 시골집 한 달 생활비는 좋게 넘어 보였죠. 수지는 하이힐로 흙바닥을 찍으며 배달원들 사이를 누볐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기요, 그 이불은 장롱 안에 바로 넣으면 안 돼요. 습기 차거든요. 제가 빨간 스티커 붙여놓은 건 안방으로 가져가시고요. 아, 그건 조심해요.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거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댁 며느리가 담 너머로 혀를 내두르며 옆집 아낙에게 속삭였어요. 어머나 저거 다 합치면 얼마야? 우리 시집 올 때 냉장고 하나 해온 것도 큰맘 먹은 건데. 서울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봐. 시어머니 순옥은 마당 구석 감나무 아래 서서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아무런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얼굴에는 표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시선은 자꾸만 과수원 쪽으로 향했어요. 저 멀리 과수원에서는 둘째 아들 영호가 땀에 젖은 셔츠를 등에 붙인 채 사과나무 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톱날이 나뭇가지를 파고들 때마다 하얀 톱밥이 흩날렸어요. 29 청년의 등은 이미 40이 넘은 농부처럼 굽어 있었고 두 손은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형의 혼수 트럭이 들어오는 굉음이 여기까지 들렸을 텐데 영호는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톱질만 계속했습니다. 마치 저 소라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일이라는 듯이요. 순옥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어요. 이 집안의 두 아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큰아들 영수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부모는 그런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학원비를 대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죠. 명문대를 졸업한 뒤에는 사업을 하겠다며
과수원 땅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갔어요. 그게 다 장남의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수의 눈에 동생은 그저 시골에 남아 어머니나 돕고 사는 일꾼 정도였어요. 명절에 내려올 때면 아우를 부르는 목소리에 어딘가 모르게 가벼움이 묻어났죠.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형과 동생은 마치 다른 계급에 속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반면 영우는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과수원에서 쓰러져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누군가는 이 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19살 소녀는 원서를 찢어버리고 아버지의 장화를 신었습니다. 20살 20대 30대를 영우는 그렇게 과수원 흙바닥에 전부 묻어버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병충해와 싸우고 태풍이 오면 밤새 과수원을 지켰습니다. 형이 서울에서 양복을 빼입고 사업가 행세를 할 때 동생은 흙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땀을 흘렸죠. 순옥은 그런 둘째에게 평생 미안함과 부채를 안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잠 못 이룬 날이 얼마였던가요? 수진이 안채로 들어서며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단이에요. 친정 어머니께서 이 정도는 해야 시댁에서 대접받는다고 하셔서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인사가 아니라 과시였어요. 똑똑히 보세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왔는지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눈빛에는 며느리의 겸손함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노골적인 우월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옥은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화려한 것들이 대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람이 사람 된 도리를 모르면서 물건값으로 품격을 재려하다니.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을 빠져나가고 해가 중천에 떠서야 마을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입방아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 혼수가 얼마래 집 한 채 값은 되겠다 하는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고 골목을 타고 순옥의 귀에까지 스며들었죠. 그날 밤 순옥은 안방 문을 굳게 닫고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가 낡아 너덜너덜해진 그 장부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아들들이 태어나던 해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새로운 줄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큰놈 대학 등록금, 유학비 사업자금 총 3억 지원. 펜을 멈추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영우가 10년 넘게 땀 흘려 가꾼 나무들이었죠. 순옥은 다시 고개를 숙여 펜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놈, 과수원 노동 10년 대학 포기 아버지 대신 가장 역할 급여 없음. 마지막 세 글자를 쓰는 순간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급여 없음. 아들에게 품삯 한 푼 제대로 쥐어주지 못한 어미의 죄가 그 세 글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었어요. 두 아들에게 준 것과 빼앗은 것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 적힌 어머니만의 비밀 원장이었습니다. 순옥은 장부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어요. 영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반드시 다 갚아줄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5년 뒤 이 집에 빈손으로 들어올 한 여자가 이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여자의 맨손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도요. 큰 며느리의 화려한 혼수 트럭이 지나간 바로 그 흙길 위로 언젠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며느리가 맨발로 걸어 들어올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러 계절이 2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영호는 34살이 되었고 과수원의 사과나무들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요. 하지만 영호의 혼처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는 총각을 선뜻 받아들일 처녀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중매가 들어와도 과수원 일한다는 소리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선자리에 나가면 상대방이 먼저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죠. 순옥은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밤마다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읍내 식당에서 일하는 민주라는 처녀가 영호의 눈에 들어왔어요. 28살의 민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홀로 세상에 내던져진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민주가 18살 되던 해에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건 장례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빚뿐이었어요. 영호는 과수원 일을 마치고 읍내에 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식당에 들렀습니다. 밥을 먹으러 간다기보다는 민주를 보러 가는 것에 가까웠죠. 손님이 반찬 투정을 해도 환하게 웃으며 넘기고 주방 아주머니한테 핀잔을 들어도 군말 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 모습이 어쩐지 자신과 닮아 보였어요. 형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자신은 시골 흙바닥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민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내는 그 강인함이 영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가까워졌고 1년 뒤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순옥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민주의 사정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고졸의 부모도 없고 가진 거라곤 몸뚱이 하나뿐인 처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초라하고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순옥은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민주가 빈손으로 시집을 오면 평생 고개를 못 들고 살게 될 터였어요. 특히 저 화려한 혼수를 해온 큰 며느리 수진 앞에서는 더욱 그랬죠. 수진은 틈만 나면 자신의 친정 자랑을 늘어놓았고 시댁 모임에서도 우리 친정이 어쩌고 하며 으스대고 다녔습니다. 순옥의 눈앞에 5년 전 그 화려한 트럭 행렬이 아른거렸어요. 저 트럭들이 들어오던 날 과수원에서 묵묵히 톱질하던 영호의 뒷모습도 함께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순옥은 민주를 몰래 읍내로 불러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읍내에서 가장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순옥이 먼저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순옥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 핸드백 안에는 몇 달에 걸쳐 조금씩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가 찻집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식당 작업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가디건 소매는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순옥을 발견한 민주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부르셨다고 해서요. 무슨 일이세요? 순옥은 대답 대신 맞은편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앉자 순옥은 핸드백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묵직해 보였어요. 순옥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이거 받아라. 민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 지폐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민주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순옥은 민주의 떨리는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은 식당 설거지와 청소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 붉은 상처 자국도 보였어요.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0만 원이다. 이걸로 내가 예단해오는 형식을 갖춰라.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어머님 좋은 거 해드릴게요. 저는 영우 오빠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순옥은 밀어내는 민주의 손을 다시 잡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듣거라 민주야. 빈손으로 들어오면 네 남편 기가 안 산다. 큰 집 눈치도 평생 봐야 하고 내가 이러는 게 다 너희 둘을 위해서야. 알겠니? 민주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릴 만큼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보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이를 악물고 버텨왔는데 갑자기 엄마라는 존재가 생긴 것만 같았죠. 순옥은 그런 민주의 등을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민주가 젖은 눈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옥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져 있었어요. 신혼집에 들어갈 세간은 내가 다 준비해뒀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장롱까지 전부 최고급으로 골랐어. 읍내 말고 도시 큰 가전 매장까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골랐다. 근데 이건 절대 비밀이다. 큰 며느리한테는 절대 들키면 안 돼. 민주는 너무 놀라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어머니, 그건 정말 안 돼요.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이 있다고요. 순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우리 영우가 10년 넘게 이 집을 위해 희생했어. 대학도 못 가고 청춘을 통째로 바쳤는데 걔 몫으로 받아야 할 당연한 거야. 내가 그 애한테 진 빚이다.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이 품어왔던 죄책감이 그 떨림 속에 녹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한테는 절대 이 얘기 발설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민주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울면서 순옥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은혜를 갚을게요. 죽는 날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순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은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건 빚을 갚는 거야. 내가 영우한테 진 빚을 갚는 거라고.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와 방문을 꼭 닫고 다시 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5년 전 기록을 찾아 그 아래에 새로운 글씨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민주 예단 500만 원. 신혼살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장롱 2천만 원. 펜을 놓고 한참을 장부를 들여다보다가 순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직 갚을 게 산더미처럼 남았어. 창밖으로 달빛에 젖은 과수원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과나무들의 윤곽이 선명했습니다. 영우가 청춘을 갈아 넣어 가꾼 나무들이었죠. 순옥은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심어놓은 이 작은 씨앗이 훗날 얼마나 크고 단단한 열매가 되어 돌아올지를요. 오늘 빈손의 며느리에게 건넨 이 500만 원이 결국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내는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민주가 시집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순옥이 몰래 준비해준 혼수 덕분에 민주는 큰 며느리 수진 앞에서 그나마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었어요. 냉장고와 세탁기가 신혼집에 들어오던 날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었죠. 어머 동서 이거 어디서 났어요? 혼자 사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민주는 시어머니와의 약속대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침 가전 매장에서 경품 행사를 하길래요. 운 좋게 당첨됐어요. 수지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냉장고를 위아래로 찬찬히 훑어봤어요. 문을 열어 안쪽까지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캐묻지는 않았어요. 대신 입꼬리를 비죽 올리며 중얼거렸죠. 경품치고는 좋은 거네. 뭐 어차피 우리 집 거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와 비아냥이 묻어 있었지만 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추석이 다가오자 큰아들 내외가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영수는 이번에도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차를 몰고 왔고 수지는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나타났어요.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은 채 하이힐로 마당의 흙바닥을 조심조심 밟으며 들어서는 모습이 마치 시골 구경 나온 연예인 같았습니다. 민주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느라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고 앞치마는 이미 여기저기 음식 얼룩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도 있었죠. 수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민주를 힐끗 보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동서고생이 많네. 나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려서 부엌 일은 영 못하겠더라고. 비위가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 수지는 손톱을 다듬으며 태연하게 말했어요. 새로 바른 빨간 매니큐어가 조명 아래서 반짝거렸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묵묵히 전을 뒤집었죠. 뜨거운 기름이 손등에 튀었지만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어요. 순옥은 안방에서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걸 순옥은 결혼 첫 해부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고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버는 집 며느리라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순옥은 알았어요. 저건 그냥 저 사람의 본성이라는 걸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뜬금없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즘 알아보는 게 있어요. 어머니 노후를 위해서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서울에 고급 실버타운이 새로 생겼거든요. 완전 호텔급이래요. 나중에 어머니 연로하시면 여기 모시려고요. 요즘은 자식들한테 패 끼치는 게 제일 못난 거라잖아요. 세련된 노후가 트렌드예요.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내비치지 않았어요. 수지는 신이 나서 핸드폰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어머니. 1인실에 개인 화장실도 있고 삼시세끼 유기농 영양식에 물리치료사도 24시간 상주한대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전부 부담할 거예요. 이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영수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엄마. 요즘 시대가 달라졌잖아. 자식들이 직접 모시는 건 옛날 방식이야. 서로 불편하기만 하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어머니한테도 훨씬 좋은 거라고. 순옥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이 보여주는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로비 사진, 깔끔한 병실 사진, 웃고 있는 노인들 사진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달콤한 말들이 결국 무슨 뜻인지 순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간병하기 싫다는 거였습니다. 늙고 병들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냄새나고 귀찮아질 시어머니를 제 손으로 돌보기 싫으니 돈으로 때우겠다는 선언이었어요. 효도라는 포장지로 감싼 버림의 예고였죠. 민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대화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비눗물에 담긴 그릇을 건져 올리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수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게 어떻게 효도라는 건지 민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이 스쳤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저렇게 요양원 보내겠다고 말하는 자식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펄쩍 뛰셨을 거예요. 수지는 민주 쪽을 흘깃 보더니 목소리를 살짝 낮춰 말했어요. 동서는 이런 거 잘 모르지. 시골에서는 아직도 며느리가 시부모 뒷바라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요즘 트렌드가 달라. 부모님 직접 모시는 건 오히려 서로 스트레스 받는 거래.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어르신들한테도 훨씬 편하고요. 민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꾹 눌러 참았어요. 자신은 빈손으로 시집온 고졸 며느리였으니까요. 이 집에서 목소리를 높일 자격 따위는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래, 알았다. 생각해둘게.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은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퍼주고 서울 명문대까지 보내고 사업 미천까지 대줬는데 돌아온 건 고작 요양원 팸플릿이었어요. 반면 대학도 못 가고 10년 넘게 과수원에서 청춘을 바친 둘째 아들의 며느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름때 묻은 앙치마를 두르고 명절 음식을 잠만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불평 한마디 없이요. 순옥은 흐릿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준 만큼 받고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순옥은 다시 그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떨리는 손으로 새로운 기록을 적어 넣었어요. 큰 며느리 추석 가사노동령. 작은 며느리 명절 준비 사흘 새벽부터 밤까지. 펜을 내려놓은 순옥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빛을 볼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순옥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영수의 귀에 솔깃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울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과 점심을 먹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고향 쪽 도로가 확장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그것도 왕복 4차선 국도로 말이에요. 영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거기 땅값 진짜 많이 오를 거야. 내 친구가 그 동네 부동산 하는데 벌써 외지 사람들이 땅 알아보러 온다더라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과수원이 대략 3,000평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당 50만 원도 안 되는 땅이지만 도로가 뚫리고 개발이 시작되면 평당 300만 원은 우습게 넘길 거라는 소문이었어요. 3,000평 곱하기 300만 원이면 90억이었습니다. 거기에 집터와 창고 부지의 잡종지까지 합치면 100억은 거뜬히 넘을 수 있었어요.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몇 채 값이 저 시골 땅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흙바닥에 말입니다. 다음 주말 영수는 부랴부랴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자 순옥은 의아한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영수의 눈이 연신 과수원 쪽을 힐끔거리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무릎은 좀 괜찮으시고요.
영수는 어색하게 안부를 물었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갑자기 건강을 묻는 게 순옥에게는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으니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었어요. 점심을 먹은 뒤 영수는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상 위에 팔꿈치를 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그 도로 확장 공사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 과수원 앞으로 큰 길이 뚫린다면서요. 순옥은 국을 뜨던 숟가락을 멈추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영수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알아봤는데요. 개발이 끝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요. 그래서 말인데 지금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과수원 일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땅 관리를 맡을게요. 정리가 뭐고 관리가 뭐냐? 순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수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머니 명의로 두면 나중에 상속이나 세금 문제가 복잡하거든요. 미리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요. 팔 때도 제가 다 처리하고요. 어머니는 편하게 계시기만 하면 돼요. 순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달콤한 말의 속뜻을 어찌 모르겠어요. 관리를 맡겠다는 건 곧 땅을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영호는 어쩌고? 순옥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영수는 손을 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영호요. 동생은 뭐 여기서 계속 농사 지으면서 살았으니까 큰 욕심 없을 거예요. 나중에 땅 정리되면 짜투리로 조금 떼어주면 감지덕지 하겠죠. 동생도 형편 아니까 이해할 거예요. 제가 장남이고 병원비나 요양비도 다 제가 낼 거니까 관리권은 저한테 있어야죠. 그게 순리잖아요. 순옥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자식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 땅에서 피땀 흘린 게 누군데? 내 동생이 새벽부터 밤까지 흙바닥에서 구를 때 너는 뭘 했냐? 서울에서 양복 빼입고 골프 치러 다녔잖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집안 재산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동생은 농사 짓는 거 좋아하니까 그냥 계속 농사 지으면 되죠. 땅 팔아서 나온 돈으로 적당히 나눠주면 되는 거고요. 영수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 뻔뻔함에 순옥은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침 그때 밖에서 일하던 영호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들어왔어요. 형과 어머니 사이에 흐르는 험악한 기운을 느끼고 문턱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동생을 보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영호의 어깨를 툭 쳤죠. 아, 영호 마침 잘 왔다. 형이 어머니한테 좋은 제안을 드리던 중이었어. 나중에 우리 셋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가족끼리 잘 상의하면 다 좋은 방향으로 될 거야, 그치? 영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형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물 한 컵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가 일을 하러 갔어요. 영수는 해가 지기 전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떠나기 전 안채 거실을 서성이더니 장식장 쪽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서랍을 슬쩍 열어보기도 하고 찬장 위를 훑어보기도 했습니다. 순옥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눈으로 훑고 있었던 거예요. 순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이 내 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동생 목까지 빼앗아 가려 하면서요. 그날 밤 영수는 서울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고깃집 구석자리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킬킬거렸습니다. 야, 우리 어머니 그 땅 있잖아. 도로 뚫리면 대박이야. 한 몇십억은 그냥 먹는 거라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싹 정리할 거야.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야, 근데 동생은 어떻게 하려고? A 동생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촌놈이야. 뭘 알겠어. 적당히 몇 푼 쥐어주면 다른데 땅 사서 농사 짓겠지. 영수는 코웃음을 치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그 시각 시골집에서 순옥은 희미한 등불 아래 장부를 펼치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큰놈 땅노림 시작 인감도장 위치 파악 시도 동생 몫은 짜투리만 주겠다고 함. 펜을 내려놓은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어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의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순옥은 과수원에서 사과나무 밑둥에 비료를 주고 있었어요. 땡볕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일하다 보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랫배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비료 봉지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죠. 마침 근처에서 풀을 베던 영호가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순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입술까지 파랗게 변해 있었죠.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영호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순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할 만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영호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영호는 어머니를 업고 과수원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등에 업힌 어머니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언제 이렇게 야위셨을까? 영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트럭을 향해 뛰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가는 20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에 누운 어머니를 연신 확인하며 엑셀을 밟았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순옥을 진찰했습니다. 진단 결과는 감돈 탈장이었어요. 장의 일부가 탈장 구멍에 끼어 혈액순환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자칫하면 장이 괴사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응급수술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절대 걱정 마세요. 영호는 침대 위에 누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순옥은 고통 속에서도 아들의 손을 힘주어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 홀로 남겨진 영호는 곧바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5번 울린 끝에야 영수가 받았습니다.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읍내 병원인데 응급수술 하셔야 해.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영호는 형이 곧바로 차를 몰고 달려오겠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전혀 달랐어요. 아, 그래, 알았어. 근데 나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거래처 사장이랑 계약 건으로 만나기로 했어. 수술 끝나고 갈게. 저녁쯤 되겠다. 영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는데 중요한 미팅이라니요. 하지만 형에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호가 멍하니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 민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호가 어머니 소식을 전하자
민주는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식당 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사장님,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수술 받으셔야 한대요. 죄송한데 오늘 좀 일찍 가봐도 될까요? 민주의 다급한 목소리에 사장님은 얼른 가보라며 손을 저었어요. 민주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반 만에 병원에 도착한 민주의 얼굴에는 땀이 범벅이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수술은요? 괜찮으신 거예요? 민주가 헐레벌떡 수술실 앞으로 달려왔어요. 영우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1시간 정도 더 걸린대. 민주는 영우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두 손을 깍지 끼고 수술실 불빛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연신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았어요. 빈손으로 시집오는 자신에게 500만 원을 쥐어주시던 그 따뜻한 손길, 신혼살림을 몰래 챙겨주시던 그 깊은 마음이요.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괜찮다고 말하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주의 등을 토닥였어요. 회복실에서 순옥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곁에 있던 건 영호와 민주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순옥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발 아프지 마세요. 순옥은 희미하게 웃으며 민주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마취 기운이 덜 풀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지고 병원 복도에 어둠이 깔릴 무렵에야 영수 내외가 나타났어요. 수지는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 지금 시어머니 병원이야.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하셨거든. 응, 병원비는 당연히 우리가 다 낼 거지. 장남이 해야지 누가 해. 수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마치 온 세상에 자신들의 효도를 광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도 고개를 돌려 쳐다볼 정도였죠. 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영수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에 누운 어머니를 힐끗 보고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쓰러지시고 그래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리하지 마시지. 그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더 묻어나 보였어요. 순옥은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긋거렸어요. 아, 병원 냄새는 정말 적응이 안 되네. 나 비위가 약해서 여기 오래 못 있어. 여보, 우리 그냥 근처 호텔 잡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오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곁을 떠났어요. 병실에 머문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에 남았어요. 좁디좁은 보호자용간이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순옥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 2시간마다 일어나 순옥의 이마를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고 물을 떠다 드렸죠. 간호사가 불러주는 약 복용법과 주의사항을 작은 수첩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받아 적었어요. 순옥은 자는 척하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친 민주의 그림자가 천장에 어른거렸어요. 순옥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고였습니다. 3억을 퍼주고 키운 큰아들은 10분 만에 호텔로 떠났고 빈손으로 들어온 며느리는 밤새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다.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누가 진짜 내 식구인지.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내외는 수납 창고 앞에서
또다시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장남이니까 당연히 저희가 병원비 전부 내죠. 어머니, 절대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정작 순옥의 대소변을 맨손으로 받아낸 건 민주였습니다. 구겨진 환자복을 갈아입히고 땀에 엉킨 머리카락을 빗겨준 것도 민주였어요. 돈은 큰아들이 냈지만 진짜 효도는 둘째 며느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수술 후 순옥은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수술 부위 때문에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화장실은커녕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당분간 침상에서 기저귀를 차고 생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순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65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힘든 농사일도 마다 않고 해왔고 아픈 남편 병수발도 혼자 다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기저귀를 차고 남의 손에 뒤처리를 맡겨야 한다니 순옥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수술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은 잠결에 아랫배가 뜨끈해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대변을 본 거였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수치심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싶었지만 수술 부위가 아파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때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민주가 들어왔어요. 새벽 4시에 시골집에서 출발해 첫 차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려온 터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한 손에는 직접 끓여온 미역국이 든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미역국 끓여왔어요. 민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어요. 그런데 순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이불을 꼭 움켜쥔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도 돌린 채 민주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민주는 금세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희미하게 풍기는 냄새와 순옥의 수치스러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한 거였어요.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온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주는 서둘러 간호사실로 달려가 새 기저귀와 물티슈 일회용 장갑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병실 문을 꼭 닫고 커튼까지 꼼꼼히 쳤습니다. 어머니, 절대 창피해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편하게 누워만 계세요. 아셨죠? 순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저편으로 돌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민주야. 이런 추한 꼴 보이게 해서 내가 무슨 낯으로. 민주는 순옥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뭘 해주셨는지 잊으셨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절대 미안해하지 마세요. 민주는 일회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순옥의 기저귀를 풀었어요. 코를 막지도 않았고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신 괜찮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순옥을 안심시켰죠. 따뜻한 물티슈로 순옥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냈어요.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보습제까지 발라드린 뒤 새 기저귀를 채웠습니다. 더러워진 시트도 능숙하게 갈아 끼웠어요. 다 됐어요, 어머니. 이제 개운하시죠? 미역국 드시면서 기운 차리세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더러워진 기저귀와 시트를 비닐봉투에 담아 묶었어요. 장갑을 벗고 손을 씻은 뒤에도 냄새가 났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옥의 이불을 다시 곱게 덮어드리며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순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친딸도 하기 어려운 일을 며느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주다니. 이 은혜를 대체 뭘로 갚아야 할지 순옥은 막막하기만 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 한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진한 향수 냄새가 병실 안에 확 퍼졌습니다. 어머, 어머니 좀 어떠세요? 저희가 어제 호텔에서 푹 쉬고 왔어요. 컨디션이 좋아야 간병도 하죠. 수지는 능청스럽게 말하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희미하게 남아있는 냄새를 맡더니 코를 찡긋찡긋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냄새가 이상하다. 아, 병원이라 그런가. 소독약 냄새인가. 민주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방금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렸어요. 아직 환기가 덜 됐나 봐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확 일그러졌습니다. 손으로 코를 막으며 헛구역질을 하는 신용을 했어요. 나 비위가 약해서 이런 거 정말 못해. 동서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손으로 만져. 진짜 미안한데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게. 냄새 때문에 머리가 핑핑 돌아서. 수지는 커피를 탁자에 툭 내려놓고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려왔어요. 여보, 나야. 시어머니 병원 너무 힘들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동서가 기저귀 갈았다는데 나 토할 것 같아.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순옥의 손을 꼭 잡고 미역국을 떠서 입에 넣어드릴 뿐이었습니다. 순옥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헛구역질 소리도 복도에서 하는 전화 통화 내용도 전부요. 그리고 그 순간 순옥은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돈은 누구나 낼 수 있다. 하지만 내 몸을 만져주는 건 저 아이뿐이구나. 저 아이가 내 진짜 자식이고 내 진짜 식구다. 그날 민주는 또 병원에서 밤을 새웠어요. 2시간마다 순옥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바로 갈아드렸습니다. 새벽에는 욕창이 생길까봐 살살 몸을 뒤집어드리고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며 순옥이 깊이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퇴원날 순옥은 민주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민주야, 넌 내 딸이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야.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옥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순옥은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긴 3개월 동안 순옥은 침대에 누워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지난 30년 세월을 찬찬히 되돌아봤습니다. 두 아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머릿속으로 차근차근 정리해봤죠. 큰아들 영수에게는 대학 등록금 유학비 사업자금까지 3억이 훨씬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명절마다 잠깐 얼굴 비추는 것과 요양원 팸플릿뿐이었어요. 어머니가 응급수술을 받는데도 중요한 미팅이 있다며 저녁에야 나타났고 병실에는 10분도 있지 않고 호텔로 떠났습니다. 기저귀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하던 큰 며느리의 모습도 눈에 선했어요. 반면 둘째 아들 영호는 어떠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15년 넘게 과수원을 지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흙바닥에서 구르며 청춘을 통째로 바쳤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시집 온 며느리 민주는
시어머니의 대변을 맨손으로 치웠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달려와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며 곁을 지켰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순옥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이제 답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오후 순옥은 영우와 민주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어요. 두 사람이 마루에 나란히 앉자 순옥은 품속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가 너덜너덜해지고 모서리가 닳아 헤어진 그 장부를 보며 영우와 민주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장부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내가 30년 넘게 써온 기록이다. 누가 뭘 받았고 누가 뭘 희생했는지 한 푼 한 푼 다 적어뒀어. 민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순옥은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놈 초등학교 학원비 500만 원, 중학교 과외비 1200만 원, 고등학교 재수비용 2천만 원,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유학비 8천만 원, 사업자금 3억 원, 결혼 축의금 5천만 원. 숫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영우는 그 금액들을 듣고 있자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형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지 난생 처음 알게 된 거였어요. 자신이 과수원에서 피땀 흘리는 동안 형은 저 돈으로 서울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작은 놈 대학 진학 포기, 과수원 노동 15년 급여 지급, 영원 아버지 장례비 본인 부담, 아버지 병원비 본인 부담, 어머니 수술비 본인 부담. 영우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자신이 희생한 것들이 이렇게 낱낱이 글자로 적혀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옥은 장부를 한 장 더 넘기며 말을 이었어요. 여기 며느리들 기록도 있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큰 며느리 명절 가사노동 5년간 총 0시간, 시어머니 간병시간 0시간, 병실 체류시간 총 30분 미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옥은 이어서 읽었어요. 작은 며느리 명절 가사노동 5년간 매번 사흘씩 새벽 4시 기상, 시어머니 수술 간병 일주일 연속 밤샘 기저귀 교체 횟수 28회. 순옥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야, 내가 새벽마다 달려와서 내 대변을 닦아줬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너희한테 주겠다고 말이다. 민주는 깜짝 놀라 두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순옥은 민주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그런 계산적인 사람이 아닌 거 잘 알아. 그래서 더더욱 주고 싶은 거다. 순옥은 장롱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이미 작성된 유언장과 공증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우와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 서류들을 바라봤어요. 나는 지난달에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내 전 재산을 영우와 민주한테 물려주는 유언장을 공증받아왔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 있는 문서다. 영우가 황급히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그건 안 돼요. 형한테 한 푼도 안 주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형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순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생각해뒀다. 큰 놈이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 이미 법정 상속분을 훨씬 넘어섰어. 특별 수익이라고 하더구나. 법무사가 꼼꼼히 계산해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확인해줬다.
순옥은 유원장을 민주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이 땅 이 집 과수원 전부 너희 거다.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어. 민주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어떤 건데요? 순옥은 쓸쓸하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이 집에서 살게 해다오. 요양원 같은 데 보내지 말고 그냥 이 방에서 조용히 눈 감게 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순옥의 두 손을 꼭 부여잡으며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절대 어디 안 보내요. 하늘에 맹세할게요. 영호도 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모실게요. 두 번 다시 그런 말씀 마세요. 순옥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쥐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억척스럽게만 살아온 순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식들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귀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유원장 공증 완료 과수원 집 땅 전부 둘째 내외에게 상속 결정.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후회 없다. 이것이 정이다. 창밖으로 달빛에 젖은 과수원이 보였어요. 사과나무들이 가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나무들의 진짜 주인이 정해졌어요. 순옥이 유원장을 공증받았다는 소식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영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마을 이장의 부인이 읍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다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가 돌고 돌아 서울까지 올라간 거였어요. 시골이란 게 원래 그랬습니다. 담장 너머 이야기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지고 급기야 서울에 있는 자식 귀에까지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영수는 아내 수진과 함께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한창 사시미를 집어 올리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향 친구였어요. 야, 너네 어머니가 유원장 쓰셨다며. 땅이랑 집 전부 동생한테 넘긴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던데 이거 사실이야? 영수의 손에서 젓가락이 탁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하면서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어요. 뭐라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수진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왔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당장 시골 내려가자. 지금 바로 출발해. 수진이 영수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인데? 왜 그래? 밥도 안 먹고. 어머니가 유언장을 썼대. 땅이랑 집 과수원 전부 영호한테 넘긴다고. 공증까지 받아왔다더라.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탁 내려놓더니 이내 분노로 눈이 이글거렸어요. 미쳤어 정말. 어머니가 정신이 완전히 나가셨나 봐. 우리가 병원비 몇백만 원 다 냈잖아. 명절마다 비싼 선물 들고 내려갔잖아. 그런데 수십억짜리 땅을 전부 동생한테 준다고. 두 사람은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식당을 뛰쳐나왔어요. 서울에서 시골까지 3시간 거리를 영수는 이를 악물고 2시간 만에 주파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핏대가 설 정도로 세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수지는 옆자리에서 연신 투덜거렸죠.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병원비 낸 게 다 뭐가 돼. 시어머니 간병한다고 일주일이나 휴가 쓴 건 또 뭐고. 물론 수진이 병원에 있었던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본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순옥은 이미 잠자리에 든 뒤였어요.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영호가 먼저 잠옷바람으로 나왔습니다. 형 이 밤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영수는 대답 대신 동생을 어깨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방 문을 벌컥 열자 순옥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유 원장은 왜 쓰셨어요? 왜 다 동생한테 줘요? 제가 장남인데요. 영수의 고함 소리가 밤하늘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집 개들이 짖기 시작했어요. 순옥은 담담하게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앉아라. 서서 얘기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차분하게 얘기하자. 영수는 앉지 않았어요. 서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당장 유 원장 철회하세요. 안 그러면 저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유류분이라는 거 알아요? 법적으로 제 몫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어요. 변호사한테 벌써 알아봤어요. 순옥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장롱 서랍을 열어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거 한번 봐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를 썼는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적어뒀다. 영수는 장부를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숫자들을 훑어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유학비 8천만 원, 사업자금 3억 원, 결혼 축의금 5천만 원. 이게 다 대체 뭔데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아간 돈이다. 법에서는 특별 수익이라고 부르더구나. 법무사한테 확인받았어. 내가 이미 받아간 금액이 법정 상속분을 훨씬 넘어섰대. 그래서 유류분 청구해도 받을 게 없다더라. 영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수진이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원래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빚처럼 계산하세요. 말이 돼요, 그게. 순옥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래,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왜 큰 놈한테만 그렇게 해줬을까? 작은 놈은 대학도 못 갔어. 걔는 내 자식이 아니었나? 수진은 할 말을 잃고 입만 벙긋거렸어요. 순옥은 장부를 다시 펼쳐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더 있다. 영호가 이 집안을 위해 뭘 희생했는지도 다 적어뒀어. 15년 과수원 노동급여 0원. 대학 진학 포기. 아버지 병원비 장례비 어머니 수술비 전부 걔가 자기 돈으로 냈어. 영수는 이를 악물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동생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저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으면서 왜 저한테 뒤집어 씌워요? 순옥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어요. 도와달라고 안 했으니까 안 도와줘도 되는 거냐? 내 동생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흙바닥에서 피땀 흘릴 때 너는 서울에서 뭘 했니?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가고 그랬잖아.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그리고 여기 며느리들 기록도 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누가 내 똥을 치웠는지 다 적어뒀어. 내 마누라는 냄새난다고 코 막고 헛구역질하며 도망갔지. 민주는 일주일 내내 밤을 새우면서 내 기저귀를 28번이나 갈아줬어. 수진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영수는 장부를 마루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어요. 좋아요. 어머니가 끝까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정신감정 신청할 거예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유언장을 쓰셨다고 법원에 호소할 거라고요. 순옥은 콧방귀를 뀌듯 웃었어요. 해봐라. 마음대로 해. 법무사가 말하더구나.
내가 정신감정 100번 받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나는 아주 멀쩡하거든. 영수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나가며 소리쳤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 우리도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후회하실 거예요. 차 문이 쾅 닫히고 굉음을 내며 차가 사라져 갔습니다. 고요가 내려앉은 마루에서 순옥은 바닥에 흩어진 장부를 천천히 주워 담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순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될 줄 진작 알았어. 그래도 후회 없다. 그날 밤 순옥은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큰아들의 분노에 찬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정성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어. 순옥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이했습니다. 영수는 정말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골집을 박차고 나간 지 2주일 만에 서울가정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접수했어요. 거기에 어머니 순옥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강남의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착수금으로만 2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영수는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수십억짜리 땅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껌값이라고 생각했죠. 법원 소장을 받아든 영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이라는 곳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무섭고 낯선 세계였어요. 소장에 빼곡히 적힌 법률 용어들은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서류를 붙들고 밤새 끙끙거리며 막막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달랐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두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뒀다. 순옥은 다음날 아침 읍내 법무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유언장 공증을 맡아줬던 박 법무사는 순옥의 이야기를 듣고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그 장부 가져오셨죠? 그게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가 될 겁니다. 순옥은 품 깊숙이 넣어둔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30년간 한 글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해온 그 장부를요. 박 법무사는 장부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하시네요. 날짜별로 금액까지 상세하게 다 적혀 있으니 완벽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정도면 특별 수익 입증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거기다 은행 거래 기록까지 확보할 수 있으면 백전백승이에요. 박 법무사는 능력 있는 젊은 여자 변호사를 소개해줬어요. 가사 전문 변호사로 이런 상속 분쟁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재판은 석 달 뒤에 열렸어요. 법원 복도에서 영수와 영호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영수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고 영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법정에서 칼을 겨누게 되다니. 영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정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었어요. 판사가 양측에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영수 측 대리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피고 순옥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70에 가까운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었고 둘째 아들 내외의 꼬임에 넘어가 부당한 유언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원고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이 있으며 이를 명백히 침해받았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대형 로펌 출신답게 말솜씨가 뛰어났고 논리 전개도 물 흐르듯 매끄러웠습니다. 그때 순옥 측 변호사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 측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순옥의 장부 사본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원고 김영수 씨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피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원비부터 시작해서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유학비 8천만 원, 사업자금 3억 원, 결혼 축의금 5천만 원까지 총 4억 2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영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법 제1008조의 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 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익을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원고는 이미 법정 상속분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생전에 증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수 측 변호사가 즉각 반박하며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 장부가 진짜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습니까? 피고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임의로 작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필적 감정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옥 측 변호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준비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당시 농협은행 이체 내역이 있고 유학비는 외환은행 환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금 3억 원은 원고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담보대출 상환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은행 기록이 장부 내용 및 날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변호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 뭉치를 추가로 제출했어요. 영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받아간 돈의 증거가 이렇게 완벽하게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질문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이 증거에 대해 추가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측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영수를 쳐다봤어요. 영수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저 돈을 받은 건 엄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판사는 정신감정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이틀에 걸쳐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또래 평균보다 인지 기능이 양호하다는 소견까지 붙었죠. 2달 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순옥이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하며 원고 김영수는 이미 특별 수익으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 수령하였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수진이 황급히 팔을 붙잡았지만 영수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 변호사 비용의 패소까지 완전한 패배였어요. 법원을 나서는 순옥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민주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이제 다 끝났어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하구나.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응어리가 싹 풀린 것 같아. 그날 저녁 시골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기록을 남겼어요. 재판 승소, 유언장 효력 최종 인정. 그 아래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순옥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빛에 물든 과수원이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과수원은 진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3년이 흘렀습니다.
과수원은 예전보다 훨씬 풍성해졌어요. 영우와 민주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합심해서 가꾼 사과나무들이 해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면서 땅값은 예상대로 평당 300만 원을 훌쩍 넘겼지만 두 사람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대신 과수원 입구에 작은 직판장을 열어 주말마다 도시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직접 사과를 팔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단골 손님도 제법 생겼죠. 민주의 얼굴에는 이제 여유로운 미소가 늘 번져 있었어요. 빈손으로 시집와서 큰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이던 그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는 누가 봐도 당당한 이 과수원의 안주인이었죠. 순옥은 여전히 정정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고 채소를 가꿨습니다. 민주가 아무리 말려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좀 쉬세요. 다리 아프시잖아요. 민주가 빗자루를 뺏으려 하면 순옥은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움직여야 오래 사는 거야. 가만히 누워만 있으면 몸이 굳어서 빨리 늙는다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보다 친어머니와 친딸 같은 깊은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민주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있을 때 순옥이 조용히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장부가 들려 있었어요. 민주야, 하던 거 멈추고 이리 와봐라. 할 얘기가 있어. 민주는 앞치마로 젖은 손을 닦으며 순옥 앞에 앉았어요. 순옥은 장부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라. 민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 평생의 보물인데요. 어머니 거예요. 왜 갑자기 저한테 주세요? 순옥은 민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장부가 30년 동안 우리 집안을 지켜왔어.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안을 지켜나가야 해.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민주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장부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잘 간직할게요, 어머니. 순옥은 민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아봤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예단이 뭐가 중요하니? 혼수가 뭐가 중요해? 빈손으로 와도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면 그게 진짜 부자인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순옥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순옥도 며느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그 무렵 영수의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재판에서 지고 변호사 비용까지 고스란히 물고 난 뒤로 사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무리한 투자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서울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고 수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90억 땅을 노리다가 모든 것을 잃은 거였습니다. 영우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피를 나눈 형이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죠. 형한테 연락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형이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세월이 또 흘러 어느 쓸쓸한 초겨울이었습니다. 영수가 홀로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린 듯 새치가 가득했고 볼이 푹 꺼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외제차에서 내리던 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영수는 대문 앞에 들어서다 우뚝 멈췄어요. 어머니 순옥이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허리는 더 굽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마를 차가운 마루바닥에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순옥은 아무 말 없이 큰아들의 흰머리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침묵 속에 있다가 순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 땅이 차갑다. 영수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순옥의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워했다. 많이 미워했어. 밤마다 이불을 적시도록 울기도 했고, 근데 그래도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 건 변함없더라. 영수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50살이 다 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순옥은 그런 큰아들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함께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주는 부엌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야 이 집안에 진정한 화해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어요. 민주가 정성껏 차린 따끈한 밥상 앞에서 영수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동생아. 그리고 재수 씨한테도 미안했어요.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영우가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됐어, 형. 지난 일은 다 잊어버려.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주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내려오세요, 아주버님.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순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민주는 눈물을 훔치며 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과수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 사이로 찬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장부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이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시집온 며느리가 결국 온 가족을 지켜냈어요.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락방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